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요즘 계속 자기계발서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 분야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육아입니다. 특히 요즘에 방학이 거의 한 달쯤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거의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밖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도 갑갑하고 집에서 그런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게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아이는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걸 보고 있는 엄마는 또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제가 요즘 그래요. 아이랑 함께 집안에 있는 게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또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요즘 같은 때 육아에 애쓰고 계신 분들 다들 리스펙. 그리고 이렇게 책까지 쓰시는 분 정말 리스펙이에요. 이 책, 왜 나는 매일 아이에게 미안할까? 이 책을 쓰신 김아연 작가님은 8살 아들, 6살 딸을 키우는 15년 차 직딩맘이세요. 직장도 다니시고 아이도 키우시고, 그러면서 네이버 포스트 육아 부문에서 스타 에디터로 활동하시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지금까지 책도 굉장히 여러 권 내셨습니다. 김아연 작가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도움을 받았던 16권의 책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각 책이 도움이 되었는지 이 책에 담아내셨어요. 책에서 말하는 육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충분히 담아내셔서 쏠쏠하게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부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미안해하기보다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잘 구분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엿한 어른이 되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왜 부모는 아이에게 매일 미안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모의 심리 백과를 읽고 부모의 죄책감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부분 읽어볼게요. 왜 나는 매일 아이에게 미안할까? 김아연 지음, 한빛 라이프. 죄책감. 왜 부모는 아이에게 매일 미안할까? 부모의 심리 백과를 읽고 전문가마다 육아서마다 강조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반면 부모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죄책감이고 어떻게 해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저 또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둘째가 생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이에게 질환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니 괜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더 내 탓 같았습니다. 한창 소가리를 하고 있을 때 40년 선배 부모인 시어머니께 제 마음이 보였나 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것이 죄책감이다. 내 책임이 아닌 일에 괜한 죄책감 느끼지 말고 부모로서 할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과 관련된 일에 내 책임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냉정하게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씀 덕분에 차분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말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기질, 유전적인 부분 등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 타고난 것은 아무리 애써도 바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부모로서 할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진짜 해야 할 일만 추려도 차고 넘치니 그 일에 에너지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건강히 자라기 위해 부모인 제가 할 일은 하루에 한 번씩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이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병원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잘 먹이고 병원 정기검진도 잊지 않고 제 할 일을 열심히 한 덕에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했지만 거기에는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느낀 감정은 죄책감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허탈함, 즉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빠진 느낌, 바로 무력감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수치심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가령 아이의 손이 닿는 곳에 뜨거운 커피를 두어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그건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일입니다. 왜 아이 곁에 커피를 뒀을까 반성하고 다음부턴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뜨거운 커피를 아이 손이 닿는데 두다니 실수했구나 라며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나는 부모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짧지 자책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심리학과 준 프라이스 탱리 교수는 후자를 수치심으로 구분합니다. 죄책감과는 다릅니다. 죄책감이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수치심은 자기, 셀프에 초점을 맞춥니다. 죄책감이 나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는 반성하고 개선안을 고민하는 반면 수치심을 느끼면 잘못을 저지른 나에게 분노합니다. 한 번 수치심을 느끼면 헤어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확대 해석해서 자기 비난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참지 말고 관리하기.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대증요법과 원인요법으로 나뉩니다. 대증요법은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법이고 원인요법은 증상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화가 나면 대증요법으로 접근합니다. 숨을 고르며 화라는 증상에 인내심을 처방합니다. 효과 있습니다. 참고 참으면 화가 가라앉죠. 해열제를 한두 번 먹으면 열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해결한 것은 아니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인내심을 처방해야 합니다. 인내심이 통하기도 하지만 참고 또 참다가 왜 매번 참아야 해? 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땐 참았던 만큼 더 크게 폭발하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한 걸까? 라는 자책과 다음번에는 조금 더 참아보자 라는 반성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임상심리학자인 이자벨 피이오자는 저와 같은 부모들에게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접근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대증요법이 아닌 원인요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에 인내심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인데 무엇을 채워야 하나가 첫 번째이고 아이가 잘못해서 화가 나니 아이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가 두 번째입니다. 화가 나는 원인을 나의 부족 혹은 아이의 잘못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인 원인일 뿐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가령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난 경우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지만 장난감을 치우지 않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남편과 싸웠다거나 회사 일이 많아 피곤했다거나 방금 청소를 했는데 아이가 다시 어지른 것 등이 진짜 원인입니다. 피이오자는 이런 원인이 대부분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 해서 숨은 원인이라고 칭합니다. 피로, 호르몬 주기, 직장 문제, 부부 갈등, 과도한 집안일, 경제적 문제, 친인척의 병환, 욕구 불만, 부당함, 걱정거리 등이 대표적인 숨은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화가 나는 상황을 넘어 내 상태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얘가 왜 이러지? 아이에게서 원인을 찾기 전에 내 컨디션이 별로인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한 발 떨어져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질렀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봅니다. 제 경우 숨은 원인은 대부분 피로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피곤해서 예민하구나 알아챈 것만으로도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화를 덜 내기 위해 피로를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에너지를 줄일 수는 없으니 집안일을 줄였습니다. 집안일의 기준을 낮추고 반찬을 배달시키거나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 등 외부의 힘을 보탭니다. 온 가족이 집안일을 같이 하고 주위의 도움도 받습니다. 육아, 내 일이 아닌 우리의 일. 엄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아를 잘 해내라는 채찍이 아닌 육아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조성해 주는 겁니다. 육아를 엄마의 원맨 플레이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회가 변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다들 혼자 해내는데 왜 나는 못할까라는 마음부터 버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 아닌 요구한다는 점. 부탁은 육아가 전적으로 엄마의 책임이고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손을 보태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부탁할 때 엄마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 망설여지고 도움을 요청받는 쪽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 됩니다. 도움을 정중히 요구할 때 육아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공론화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도움도 중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가 과소평가된다는 것이죠. 엄마가 자기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당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신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스트레스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엄마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보다 숨기기 바쁩니다. 피의호자는 책임은 있는데 그로 인해 힘들 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면 책임감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도와준다면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조언을 하지 않아도 죄책감은 저절로 줄어들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아이를 위해서 더 노력해 라는 조언 대신에 나도 힘들었어 라고 공감해 봅니다. 공감을 받았을 때 내가 부족하구나 자책하지 않고 육아는 누구에게나 힘들구나, 그 힘든 일을 내가 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저절로 힘이 나니까요. 책을 읽으면 그 순간에는 맞아 하면서 공감이 되고 육아에 조금 더 자신감이 붙고 그런데요. 정작 읽고 나서 아이와 부대끼는 상황마다는 그게 마음처럼 잘 적용이 안 되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배 엄마들의 조언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동시에 나 자신을 키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좋은 어른일 때 아이도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겠지요. 오늘도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하루,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응원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